예, 그 75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법률의 해석 기준과 관련돼서 하는데 간단하게는 해석 순수만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이미 사실인 관습과 이 관습법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더 세부적인 것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거래에서 그냥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요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법적 확신을 받으면 관습법이 된다 이래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볼 것도 아니고 저 일반인은 거래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다 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사실인 관습에 해당한다라고 확인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확인은 결국에 판례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인 관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관습법이 아니다라고 확인받은 것도 있고 이게 26회 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단 확인받은 걸로 가장 대표적인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근데 관습법으로 되는 때가 언제냐 이러면은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때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법적 확신을 가진 그때입니다. 이론상. 그것도 구별은 일단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뭐 동산의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도 원래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여전히 관습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쪽 시험에서 이상하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가등기 담보법을 잘 몰라서 그렇겠지. 판례에서 관습법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게 사도통행권, 뭐 온천권,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는 관습상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고 일단은 간단하게 그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하나의 관행일 뿐입니다. 소송 들어가면은 법원이 잘 몰라 이거는. 관습법도 잘 모를 수 있는데 판례에서 확인되기 전에는. 그러니까는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몰라. 소송상 문제가 되면은 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법원이 이미 알고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는 것. 관습법은 어쨌든 법입니다. 법. 소송상 문제가 되면 이거는 법이니까 이론상 법은 판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상 문제가 되면 법원이 직권 고려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 근데 판사도 법을 간과할 수는 있다는 거. 그럴 때는 당사자가 입증해도 된다는 거. 일단 요 정도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가 다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초적인 것도 있고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고
이거는 몇 개 외우면 맞출 법한 것들이 있긴 한데 안 외워도 맞춥니다. 안 외워도 맞출 걸 왜 외우고 맞춰? 안 외우고 맞춰야지. 참 이상해. 중개사 학원에서 민법 선생님들이 암기를 시키는 이유가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암기한 딱 나오면은 아, 그 새끼 한 게 나왔네. 그거 어떡하라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몰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이것만 맞추면 합격하냐? 아니지. 그것만 맞추고 합격할 것 같으면 왜 공부를 해? 이 정도를 맞출 실력이 되면은 이건 당연히 맞춰져. 쫄지만 않으면은. 괜히 쫄아가지고 의문대 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고급으로 나오는 거는 위에 한 10점, 15점까지. 나머지 민법은 80점, 90점대까지가 기본 원리에 가겠어 문제가 나. 기본 원리에 가겠어. 근데 몇 개를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이 영역에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수업을 들으시고 내가 교과서를 가능하면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교과서를 읽어 보시라고.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고민해 보시라고. 그 75페이지의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시키는 것이다. 옛날에 판례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들 기억해 놓으시고, 일단은 제1의 기준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그것에 의해서 안 밝혀지면 사실인 관습을 동원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도 안 되면 넘기시면 임의법규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임의법규조차 없으면 신의칙 조리에 따라서 해석한다는 것. 신의칙 조리가 뭔데? 그러면 국어적인 해석이 해줄 수 있습니다. 사물의 옳은 이치. 그게 뭔데? 결국에는 사회 보편관념을 흘러갈 거라고. 일단 그 76페이지에 보시면은 관습법과의 관계에 하는데, 관행이 일반인의 법적 확신에 이르렀을 때 그걸 관습법이라 한다는 거. 관습법은 법입니다. 사실은 관습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그거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고,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서술해놨는데,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권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법원이 간과하면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법원이 알고 있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셔가지고 넘기시고, 거기까지가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한 겁니다.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는데, 민법에 어디에서 시험 나오는데 물으면 법률행위의 목적에서 나오겠지요. 그러면은 앞에 시간까지 이야기한 게 전부 다 어디에 시험 나오는데 의사표시에 나오겠지요. 다 찍어줄 수 있어. 일단 의사표시, 결국에는 의사표시라는 것은 목적, 당사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 변동,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A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토지 매입하려는 내면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 법적으로 의사. 요게 인식을 말할까? 의욕을 말할까? 인식은 머리 부분이고 의욕은 가슴 부분인데 적당하게 중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용어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금도 열심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요게 내 의사인가? 내 의사 아닙니다. 이걸 국어적으로는 의사를 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사실 전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내면에 실제 의사, 토지를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왜 매입할 의사를 가지게 되었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요게 요 의사 결정을 하게 된 내면적 이유인데 요런 걸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광고를 해볼까? TV 광고를 할까? 인터넷 광고를 할까? 전봇대에 붙여볼까? 이곳저곳 뭐 중개사무실에 전화해볼까? 요런 거 고민하는 단계, 요걸 표시의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땅 주인 찾아가가지고 당신 땅 사겠소 이래 이야기하는 거. 요게 표시랍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양쪽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땅을 한번 팔아볼까? 토지 매도 의사. 왜 팔지? 애 학비 대일라 하니까 땅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는 내면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의사를 결정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팔아볼까? 인터넷에 올려볼까? TV로 광고할까? 중개사무실에 내놓을까? 전봇대에 붙여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표시이고, 이 사람이 먼저 팔겠다 했을 때 저 표시의사이고 표시행위 될 거고, 이 사람이 이걸 먼저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걸 청약이라 할 것이고 이걸 승낙이라 할 거고, 이 사람이 먼저 이 말을 했으면은 이걸 청약이라 할 거고 저걸 승낙이라 할 거라고 계약했어요. 요게 일치했을 때 토지 매매 계약은 체결될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요 부분을 간단하게 의사라 쓰기도 하고 진이라 쓰기도 하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라 쓰기도 하고, 요 부분을 간단하게 표시라 쓰기도 하고 표시행위라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그냥 행위다라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땅 사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 민법 책 사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손들어 보세요 하고 그 소리만 듣고 손만 딱 들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살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손을 들어. 그럼 이 사람 손 드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사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자다가 졸다가 아무 생각 없이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 들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살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표시를 보고 저쪽의 의사가 어떻는가를 읽어내는 거, 그걸 표시상의 효과의사라 하는데 세부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결국에 저거는 이쪽 영역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물론 이것도 의사적 요소입니다. 표시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추단된 읽혀진 의사를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이 의사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걸 정상적 의사표시라 이야기한다. 법은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곳에는 관여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법이 왜 관여를 해? 정상적으로 되게 그냥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걸 전체적으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의사와 표시의 일치, 불일치는 내 모르겠고 요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도 있다는 거. 왜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느 쪽이 본체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요쪽을 본체로 보는 걸 의사주의라 하고 요쪽을 본체로 보는 것을 표시주의라 한다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주의는 의사가 본체니까 요거의 불일치한 표시의 효력은 무효라고 처리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표시주의는 이걸 본체라고 하니까 일단은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적당하게 가미시켜서 절충주의에 입각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학자들이 표시주의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의사주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절충주의라는 것 두 가지를 적당하게 가미시켜 놨다는 것.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비진이 표시 개념 정리부터 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라는 것은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는 알고 하는 것인데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아들이 용돈 달라 이라니까 진짜 용돈 줄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기 싫은데 나중에 줄게 라고 표시했다면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표의자는 알고 하는 거 이걸 비진이 표시한다는 거. 근데 그거는 네가 한 거고 일단 원칙은 우리 법은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고 단 상대방이 비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 사유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알고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오늘 자전거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자전거 겁도 없이 3천만 원짜리 샀는데 누가 물으면 너 거라 해라. 너 건 채 좀 가지고 있어라. 그래 알았다. 너 건 줄 내가 아는데 누가 물으면 내 거라 할게 하면서 비인 것처럼 가상해 놓는 거.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알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을 통정허위 표시라 하고 그 자전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원칙적인 소유자는 이 사람이라는 거. 통정허위 표시는 우리 법은 원칙은 무효라는 것.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그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유효하고 그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유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무효라고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효이지만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법은 두 가지를 적당하게 섞어놨다는 것. 간단하게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개념이 지문에 뜨기도 하고 그 효과가 지문에 뜨기도 합니다. 저는 본론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87페이지를 보시면 87페이지 의사표시 총설 해놓고 의사표시의 의의 법률행위의 불가격의 구성요소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다. 즉 법률행위는 모두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 과정을 살짝 서술해 놨습니다. 일정한 동기를 가지고 내면의 의사를 결정을 하고
표시 의사를 매개로 해서 표시 행위로 나아가는데 이때 표시 의사, 즉 요 부분이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거. 다수설은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수설은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가 다르니까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저 관련되는 부분이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었네. 사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A라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얘를 바꿔서 우리나라를 하죠. A라는 사람이 자갈치 시장에 그냥 구경 갔는데 자갈치 아줌마가 자 갈치 살 사람 손 드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옛날 친구가 지나가길래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친구 부른다고 불렀는데 낙찰됐다 이라는 거죠. 이게 계약이 체결된 거냐는 거죠. 이 사람 마음속을 열어보면은 친구 부를 생각인 거지 갈치 살 생각이 없어. 근데 이 아줌마가 보면은 이 사람은 갈치 살 걸로 표시를 했어. 이 사람은 갈치 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갈치 팔 사람 손들어 봐라고 열심히 청약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이 경우에는 요 손든 걸로 봐서 남들이 볼 때는 살 걸로 보이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있다는 것. 근데 이 사람은 갈치 살 때 오른손 들까 오른손 들 때 뭐 새끼손가락 들까 엄지손가락 들까 왼손을 들어볼까 이런 고민 표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표시 의사를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로 볼 것인가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판례도 대충 이쪽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표시 의사가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은 표시 의사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다수설에 따르면 의사 표시가 존재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그러면은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표시 의사를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로 본다면 요소가 한 개 빠졌으니까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되는 거고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계약이 체결될 리도 없고 결론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 논리적으로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밝혀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견해가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법시험에서 독일 포도주 경매시장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이 경우에 계약은 체결되었는가? 체결되었다. 계약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는 있다. 조개 답으로 시험에 사법시험 쪽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전혀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없는가? 저쪽에서 어쨌든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한 거. 이쪽에서 보니까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보여. 규범적 해석을 동원하면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걸로 다루어지고 그러면은 일단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기서 지문 한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법률 행위 해석은 착오에 선행하는 개념이다.
규범적 해석을 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착오 취소 대상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한다는 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예를 한번 살짝 바꿉니다. 이번에는 그냥 어떤 연예인이 펜 사인회를 하고 있어요. 펜 사인회를. 펜 사인회 하는 거 딱 치다 보니까 종이 딱 주니까 사인 딱 하고 이름 쫙 쓰고 뭐 도장도 하나 딱 찍어주더라는 거지. 그걸 지켜본 B. 지켜본 B. 저놈한테 내가 땅을 하나 팔아봐야 되겠다. 그 매매 계약서를 딱 작성을 해. 이름만 딱 쓰고 도장만 딱 찍으면 되게. 그래가지고 바쁜데 석 내미니까 사인 쫙 하고 도장 팍 찍어줘. 남들이 보면 계약서가 존재해. 남들이 보면 이 계약서를 보면은 이 사람에게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도 계약서 쓸 때 이름을 어떻게 쓸까? 날렸을까? 이쁘게 쓸까? 이런 표시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수서에 따라가 보면은 결론은 이렇게 가야 돼. 계약이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계약은 체결되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논리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앞에 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가 신의칙을 위반한 자라면 규범적 해석 안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계약은 체결될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쪽이 맞는데 실제로 이걸 밝혀내기 곤란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간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87페이지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은 표시의 의사를 구성요소로 보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면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걸로 해서 상대방 보호, 거래 안전 보호에 기여하는데 소수설은 표시의 의사도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적 자치 원리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견해에 따른 차이점 조건에 다 설명한 것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표시행위 부분. 요 표시행위 부분만 따져봤을 때 문자나 언어 등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래 학자들이 여기에 거동에 의한 의사표시, 일반적인 거동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비 낸다 뭐 이 생각 가지고 카드 딱 됩니까? 그냥 돼. 그 거동만 가지고도 버스 승차료 낸다는 의사표시로 평가가 되고 승차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승차료가 지불될 것이고 거동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포함적 의사표시. 이건 종래 그냥 견해대로 지금 요 교과서에서 의제된 의사표시까지 연결시켜놨는데 그냥 종래 견해대로 법정 갱신이라든가 법정 추인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의사가 내포 포함되어 있다고 다루어진다는 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지금 이름만 들어보시고 여기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게 침묵이 의사표시로 평가되는가. 원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이 의사표시로 평가된다면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의사표시 안 한다는 걸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침묵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침묵이 긍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부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하고
관계 있는 것만 보시는데 나중에 가면은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팔 생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누구에게도 뭐 팔아봐라 소리 안 했는데 누군가가 A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즉 상대방의 최고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본인이 침묵을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는 것. 그런데 미성년자가 완벽하게 유효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그 법정 대리인 예컨대 부모의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데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긍정으로 평가된다는 것. 예외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가족법적에 있는 규정들은. 그런데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미리 살짝 보고 가는 게 무권 대리인의 행위는 효과가 원칙이 무효입니다. 무효. 나중에 가서 본인의 추인을 받으면 유효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 안 하면 부정적인 무효로 처리되는 거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는 원칙이 일단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유효. 그래서 나중에 취소하면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니까 이거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바탕이 이거는 유효니까 가만히 있으면 원칙은 긍정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침묵이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 긍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부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89페이지 거동에 의한 의사표시, 포함적 의사표시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갔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취소는 상대방의 인식될 수 있으면 족하고 법률 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도 결국에는 취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판례가 말한 거고 나중에 저 취소 쪽에 가면은 이야기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묵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 일정한 정황에 따라서 예외적 효과. 거기에 무능력자라는데 이거 제한 능력자. 교과서에서 간혹 무능력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제한 능력자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 산재에 있다 보니까 찾아가 바꾼다고 했는데 그냥 간과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즉 침묵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침묵하면 이거는 거절로 다루어진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종래 포함적 의사표시로 이야기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의제된 의사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잡은 분도 계시다는 거. 그다음에 정상적 의사표시와 비정상적 의사표시 개념 정리를 해놨는데 그 91페이지 보시면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 쪽을 본체로 보는 것을 의사주의, 표시 쪽을 본체로 보는 것을 표시주의라 하는데 이 외에도 다른 입장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론 순수한 너무 이론적인 거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우리 민법은 양쪽을 적당하게 섞어 놓은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금은 결론을 보는 거고 본론 들어가 보면은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민법상 세 가지 유형해놨는데 그 정도 하시고 92페이지를 펴시면은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첫 번째 것이 비진의 표시입니다. 일단 비진의 표시를 보실 건데 개념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는 알고 하는 것을 비진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진의라는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 아닙니다. 철학적인 진의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컨대 A라는 분이 어떤 여자분하고 A라는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진정으로 저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진정으로 원해서 결혼해. 아니면은 참 내 수준에 참 저 남자 만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내가 저 놈보다 더 좋은 놈을 만날 수도 있는데 아이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내가 감사하지 뭐. 아마 그 정도일 거라고요. 이 정도만 하면 감사하지. 내가 저 놈을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저 정도만 하면 감사하지. 그게 의사라고, 그게 의사.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하겠소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라고, 일치한 거. 그 순간에 최선이다라고 생각한 게 진의이지 진정한 본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표시하는 걸 표의자 쪽은 알고 하는 것, 그걸 일단 비진의 표시다라고 이름을 붙여두었다는 것.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민법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B가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 저놈 저거 배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와가 책 빌려달래. 어느 날 화가 확 났어요. 그 책을 집어 던지면서 너 해라 라고 얘기했어. 실제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놈은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뭐.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일은 여러 가지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이야기했던 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용돈 달라 하니까 나중에 줄 생각이 없으면서 저녁에 와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는 알고 하는 거 맞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는 알고 하는 거, 그걸 일단 비진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정리를 한 거고, 그럼 비진의 표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갖춰져야 되는가? 일단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존재는 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하는 거, 그걸 비진의 표시다라고 해놨다는 거.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상대방하고 짜고 했으면은 그걸 통정허위 표시라 할 것이고,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조차 모르고 했다면은 그걸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 할 것이고, 일단 이 비진의 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 법은 그 효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일단 당사자 간에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 쪽에서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라고 해놓고,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간단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간단하다 말은 이것들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의사와 표시 불일치와 관련돼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 하니까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친구 이래저래가 내 돈을 필요한데 네가 좀 대신 빌려줄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을 하고 돈을 받자마자 당연히 돈은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돈 갚기로 한 날 돈을 안 가져오면은 이 은행은 누구에게 돈 달라 할 것인가? 경제적인 효과야. K한테 기속이 되었지만 법적 효과는 이 사람한테 기속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말은 저놈이 돈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진이라고. 그래서 이건 진위와 표시가 일치한 것이라고. 일치한 거. 나중에 통정의 표시에 가면은 요거하고 살짝 다른 예를 또 들 건데, 그러니까는 실제로 시골 가면 이런 일 많습니다. 그래 허다한 건 아니고, A라 하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 하면 빌려줄 것 같은데 요 사람이 가서 빌려달라 하니까 옛날에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안 빌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사실 이래저래 하니까 너가 좀 빌려가 줄래? 그럼 여기서 빌려. 그럼 돈을 이렇게 주겠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빌려준 거라? 이 사람한테 빌려준 거라고. 저놈이 안 갚으면은 이 사람한테 달라 할 거라고.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미리 결론부터 하나 해놓고 가면은 미리 통정허위표시 쪽에서 할 걸 여기서 보고 가죠. K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규정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빌려주더라도 단수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유효는 할 거라고. 돈 달라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벌점 받을 수 있으니까 너가 친구 명의 하나 땡겨온나? 그러면서 얘하고 금전 소비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사정들을 은행 쪽에서 양해를 했다면 계약서에 내가 도장을 찍었기는 하지만 은행이 이미 알고 있고 양해를 했으니까 저 돈은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양해 짜고 했으니까 이건 통정허위 표시이고 따라서 이 관계는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때는 은행은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래계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였는데 소송을 잘못하면은 저쪽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이쪽이냐는 실제 가봐야 알아. 왜 내가 이걸 동시에 놓고 이야기하냐면은 옛날에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새마을 금고에 근무한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보니까 이쪽으로 해주던데요. 소송을 그렇게 갔겠지. 자기가 생각할 때 비슷한 상황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알아보려 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딱 소송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결론이 날 거라고. 우리는 지금 결론이 난 판결문 가지고 보는 것이지 판결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건 가지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을 가져오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하지만 소송 잘못하면은 이쪽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고, 판사는 증거에 의해서만 답변을 해줘요. 이것도 구별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비진이 표시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실제 줄 생각은 없고, 즉 정려의 생각은 없는데 동생한테 또는 아들한테 그냥 너 해라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죠. 표시대로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원칙은 소유자가 B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생 또는 아들이 등기를 해두었지만 아버지가 재산을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갑다. 우리 형이 재산을 좀 회피할 목적이 있는갑다. 안 줄 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르는 걸 과실이라 하고, 그랬을 경우 이 효과가 무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A가 소유자. 요때 즉 유효라고 한다면 요걸 반대 해석해야 되니까 이 B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고,
여기서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은 비진이 표시임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기 소유물 된다는 거.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법적으로. 당연히 107조 108조 임의규정이고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강행규정, 능력에 관한 거, 소멸시효에 관한 거 그 정도 먼저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임의규정이니까 달리 합의하면 달리 합의한 대로 가. 물론 103조 104조 그거는 강행규정이고. 그래서 요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누가 거래를 하면은 등기까지 하면은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해. 왜냐면은 소유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이 사람이 요걸 알았나 몰랐나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유유하게 소유권 취득한 자하고 거래했으니까. 그런데 요 경우에 등기는 B 앞으로 돼 있지만 상대방이 B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무효이고 진짜 소유자는 A라는 거지. 근데 등기를 가지고 거래할 거니까 이 등기를 가지고 거래한 자가 있다면 요 자는 선의일 때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선의라는 것은 이런 비진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어. 10억짜리 건물인데. 그럼 10억을 챙겼어. 원래 이 10억은 누가 챙겨야 되자는 거지? 소유자인 이 사람이 챙겨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실제 문제가 나오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요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요건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아, 그게 그 요건에 충족하는구나. 그럼 효과가 이렇게 될 거다. 이걸 판단할 능력을 길러내는 게 민법이라고, 민법. 비진이 표시 요건이 있는데 줄줄줄줄. 그것 때문에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적용시켜서 어떤 결론, 이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물론 그 판단 정확한 답을 알고 싶으면 소송 들어가면 돼. 소송 들어가면, 민사소송 들어가면 누구만 살지요? 변호사만 살지요. 원고 피고 다 망해. 민법 공부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시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 그 비진이 표시를 확인하고 통정 허위 표시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